땅은 못 팝니다. 돌아가시지요. 전 재산을 주겠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고을 제1의 갑부가 전 재산을 내밀며 매달리는 것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꿀벌을 치며 평화롭게 살던 집안이 있었지요. 그런데 고을 갑부가 쌀서 말을 빌미로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대대로 내려온 벌통터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드러눕고 오라비는 고개를 떨궜지요. 그 소식을 들은 막내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 갑부의 약점을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갑부와 당돌한 막내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곰이 재주 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친 어느 골짜기 마을에 윤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원이라 해서 과거의 급제한 선비는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좀 아는 양반이라 하여 예부터 그리 불렀을 뿐 벼슬 한 자리 해본 적 없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생원네 집안은 대대로 꿀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벌통을 놓고 봄이면 아카시아 꽃을, 여름이면 밤꽃을 따라 벌들이 날아다녔지요. 가을이 되면 노르스름하게 익은 꿀을 걷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 꿀이 보통 꿀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피는 야생화 향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한 숟갈만 입에 넣으면 목구멍 아래로 따스한 기운이 쭉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약재상들 사이에서는 윤생원네 꿀을 산골 약꿀이라 불렀고 이 꿀을 구하려고 먼 고을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산이라야 비싼 벌통 30개와 마당 앞 작은 밭되기가 전부였습니다. 부잣집이라 부르기엔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식구들 입에 풀칠은 넉넉히 되었고 이웃에 인심을 베풀 여유도 있었지요. 윤생원은 마을에서 누가 아프다 하면 꿀 한 사발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윤생원을 참 좋아했지요. 윤생원에게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내가 바로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윤생원네 3남매 중에서 유독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 찰싹 붙어 다니며 벌통 살피는 법을 배웠는데 보통 아이들은 벌이 무서워 가까이도 가지 않건만 소희는 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벌은 급하게 움직이면 쏘는 법이다. 천천히 다가가거라 하고 한 번 일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느릿느릿 손을 뻗어 벌통 뚜껑을 열 줄 알았습니다. 7살 때 일이었습니다. 윤생원이 장날에 꿀 항아리를 치고 나가려는데 소희가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아버지, 오늘은 항아리 값을 좀 올려받으세요. 윤생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올해 봄비가 적어서 아카시아 꽃이 일찍 졌잖아요. 꿀이 귀할 때 값을 올려야 겨울 양식을 넉넉히 장만할 수 있어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할 소리가 아니었지요. 윤생원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장에 나가보니 과연 소희 말이 맞았습니다. 봄 가뭄 탓에 꿀 물량이 줄었고 약재상들이 서로 사겠다고 값을 올려 불렀지요. 윤생원은 그해 꿀을 예년보다 2배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윤생원은 장에 나갈 때마다 소희를 데려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사람들이 흥정하는 것을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지요. 누가 허풍을 치는지, 누가 진심으로 물건이 필요한지 소희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서 그것을 읽어냈습니다. 12살이 되자 소희가 아버지 대신 흥정을 맡았고
15이 되었을 때는 뿔뿐 아니라 약재상들과 거래, 약속까지 잡아놓는 수완을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 막내는 아들 열을 안 부럽겠구먼. 윤생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염을 쓸어내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막내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너무 영특한 딸을 어느 집에 보내야 빛이 바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19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혼담이 들어왔지요. 상대는 포목을 다루는 넉넉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반듯하고 시어른들 성품이 온화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윤생원이 직접 그 집안을 알아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이면 우리 소희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소희는 가마에 오르기 전 아버지의 손을 한 번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요. 평생 벌통을 다루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손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시댁에서의 생활은 소희에게 맞는 옷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말수가 많았지만 정이 넘치는 분이었지요. 소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른들 진지상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살피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희가 시댁에서 인정받은 것은 부지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포목 장사에서도 소희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지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장에서 가져온 명주 묶음을 보고 소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 명주는 오리 고르지 않습니다. 다음 장날의 값이 내려갈 터이니 그때 되사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시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다음 장을 기다렸는데 과연 명주 값이 떨어졌지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은근슬쩍 소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남편도 소희를 아꼈습니다. 소희는 시댁에서 자기 자리를 단단히 잡아가고 있었지요. 윤생원은 여전히 뒷산 벌통을 돌보았고 집안도 별 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해가 뜨고 지고 벌들이 날고 꿀이 익어가는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은 잃어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평범한 나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쇳물을 녹여붓는 것 같은 볕이 한 달 넘게 이어졌지요. 논바닥이 갈라지고 개울물이 줄어들고 산에서 피어야 할 꽃들이 채 피지도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벌들은 꽃이 없으니 날아갈 곳이 없었지요. 벌통 안에서 우웅거리기만 할 뿐 꿀을 물어오지 못했습니다. 윤생원은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가 벌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속이 텅 빈 벌집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요. 30개 벌통 가운데 꿀이 차오르는 것은 5-6개에 불과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을이 되기도 전에 항아리가 모자랄 만큼 꿀이 넘쳤건만 올해는 항아리 10개도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 꿀이 줄었으니 살림이 빠듯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래도 윤생원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를 앙다물고 산을 오르내리며 벌통을 살폈습니다. 물이라도 넉넉히 주면 벌들이 힘을 낼까 싶어 새벽마다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벌통 주변에 그릇을 놓아두기도 했지요.
그런데 화는 홀로 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생원이 뒷산 비탈에서 벌통을 옮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지요. 비가 오지 않아 마른 흙이 모래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쭉 밀리면서 윤생원의 몸이 뒤로 넘어갔고 등이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뜨거운 것이 번졌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달려왔을 때 윤생원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윤생원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꺾이듯 아파서 몸을 펴지 못했지요. 준서가 아버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의원이 와서 허리를 살폈는데 뼈에 금이 간 것 같으니 당분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요.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곧 벌통을 돌보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생원이 아랫목에 누운 날부터 집안 살림은 준서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올라앉았습니다. 준서는 새벽에 일어나 벌통을 살피고 낮에는 밭을 메고 저녁에는 아버지 약을 다렸지요. 몸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 일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지요. 돈이 모자랐습니다. 꿀 수확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아버지 약값은 날마다 들어갔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내야 할 진료비도 밀리고 있었지요. 살림을 아무리 쪼개봐도 빈틈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밤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셈을 해보았지만 숫자를 아무리 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준서는 아는 사람을 만났지요.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준서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살림이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는가? 준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표정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 좌수 어른을 한번 찾아가 보게. 급한 살림에 꿀 수 있을 걸세. 한 좌우. 그 이름은 준서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갑부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지요.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장터의 점포도 여러 가지고 있었고 고을 사또와도 안면이 닿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좌수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가 무섭다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급한 사람에게는 선뜻 내어준다는 말도 있었지요. 준서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아버지가 평생 하지 않으시던 일이었지요. 윤생원은 늘 말했습니다. 남의 돈에 손대면 그 돈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 준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약값은 계속 밀렸고 양식마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끼니마다 밥 대신 묽은 죽을 올리는 것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약값 차고 양식값만 빌리자. 가을에 꿀을 거두면 바로 갚을 수 있다. 준서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한 좌수를 찾아갔습니다. 한 좌수의 집은 고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대문부터 남달랐지요. 마을의 다른 집들이 나지막한 돌담에 나무 대문인 것과 달리 한 좌수의 집은 높다란 기와담에 소슬대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이 2명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마당 건너편에 기와를 올린 사랑채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지요. 준서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서 한 좌수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부채를 든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지요. 50줄에 접어든 듯한 덩치 좋은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색 띠를 두르고 손에는 자개가 박힌 접선을 들고 있었지요. 한눈에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의 차림새였습니다. 한 좌수는 준서를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마루에 털썩 앉았습니다. 자네가 윤생원 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네. 앉게. 준서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한 좌수는 부채를 펄럭이며 준서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가뭄 때문에 꿀수확이 줄었다는 것,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 하신다는 것, 약값과 양식이 모자라 급하다는 것. 준서는 하나하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좌수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얼마나 필요한가? 쌀석 말이면 됩니다. 가을에 꿀을 걷는 대로 갚겠습니다. 한 좌수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쌀석 말. 크지 않은 돈이지. 좋네, 빌려주지. 준서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쉬운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좌수가 하인을 불러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지요. 차용 문서였습니다. 준서는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문서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이자에 관한 조항이 여러 줄에 걸쳐 써 있었지요. 여기에 수결을 하면 되네.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서를 찬찬히 읽어봐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 좌수 앞에서 문서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꼼꼼히 따지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준서의 우직한 성격이 그 순간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끝에 수결을 찍었지요. 쌀석 말은 그날로 준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쌀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시름 놓았지요. 당장 양식이 생겼고 아버지 약값도 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꿀수확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준서는 거둔 꿀을 전부 장에 내다 팔았지만 쌀석말 값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조바심이 났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갚을 날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가진 돈을 긁어모아 한 좌수를 찾아갔습니다. 쌀석말 값의 반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이 좋지 않아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 좌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빌려줄 때의 너그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부채를 탁 접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수결한 문서를 다시 읽어보게.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원금의 곱으로 붙게 되어 있네. 준서는 그제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이 발등을 찍은 것이지요. 이자가 곱으로 붙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서가 더듬더듬 사정을 하려 했지만 한 좌수는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사정은 됐고 다음 기한까지 기다려주지. 대신 그때도 못 갚으면 그때는 내가 다른 것을 받아야겠네. 다른 것이란 무엇인지 한 좌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준서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이자를 갚을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요. 준서가 장에 나가 꿀을 팔고 밭에서 나온 것을 팔아도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좌수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른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뒷산 벌통터 문서를 가져오시오. 벌통터 문서. 준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빌린 것은 쌀석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자가 붙었다 해도 산비탈 벌통터 전체를 내놓으라니 말이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인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자 조항이 적혀 있었고 불어난 이자를 합산하면 벌통터 값에 맞먹는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장을 넣겠다고 했소. 우리 어른은 사또 날이 와도 친분이 두터우시니 관아에서 일이 어찌 될지는 자네도 짐작할 것이요. 하인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준서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생원은 자리에 누운 채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벌통터. 윤생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평생이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 때부터 일구어 온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자식들을 먹이고 입혀온 터전이었지요. 그 터전이 쌀석말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니. 윤생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지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달려왔고 준서가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지요. 화병이라고요. 울화가 가슴에 맺혀서 그런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하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생원은 깊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계셨지만 잠이 드신 것이 아니었지요. 이따금 가슴을 짚으시며 낮은 신음을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며 밤을 새웠지요. 준서는 방박 섬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불러온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남의 돈에 손을 댄 것이 이 지경을 만든 것이지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생원은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그늘이 깊어졌지요.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하나씩 줄어가는 것을 준서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누이 채은에게도 기별을 보냈지만 채은의 시댁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요. 채은은 소식을 듣고 눈물만 흘렸을 뿐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내려앉는 법이지요. 윤생원네 초가집 위로 먹구름이 겹겹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 아래에서 유일하게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지요. 이웃 고을 시댁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는 막내딸 소희였습니다. 소희가 소식을 들은 것은 시댁에서 아침 밥상을 물리고 난 직후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문을 열어보니 친정마을에서 심부름을 하던 막동이라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 있었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막동이가 내민 것은 구겨진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오라비 준서의 글씨였지요. 소희는 쪽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쓴 것이 분명했지요. 짧은 몇 줄이었지만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소희의 얼굴이 한 겹씩 굳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셨다는 것, 벌통터 문서를 한 좌수에게 넘겨야 할 처지라는 것,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는 것, 세 가지가 적혀 있었지요. 소희는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지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막동아, 밥은 먹었느냐? 막동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소희는 부엌으로 가서 밥 한 덩이를 보자기에 쌓아 막동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먹으면서 돌아가거라. 내가 곧 할 테니 오라버니한테 그리 전해다오. 막동이가 밥 보자기를 안고 뛰어간 뒤 소희는 곧장 안채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소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얼굴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며느리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서 다녀오려무나. 걱정 말고. 시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오셨지요. 노잣돈과 약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으시면 내 편을 들어주실 게다. 가는 길에 조심하고. 소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셨지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더 챙겨 주셨습니다. 복쇠를 데려가거라. 혼자 가기엔 길이 멀다. 복쇠는 시댁에서 오래 일한 하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이었고 체구는 보통이었지요. 첫눈에 보면 별 특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작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말수가 적어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키는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물건값을 깎는 솜씨가 여간 아니었고 사람 사이에 눈치를 읽는 것도 빨랐지요. 무엇보다 복쇠는 소희를 깊이 믿고 따랐습니다. 소희가 시댁에 들어온 첫해 다른 하인들이 새 며느리를 떠보듯 할 때 복쇠만은 처음부터 소희의 말에 군말 없이 움직였지요. 소희도 복쇠의 그 믿음직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짐을 간단히 꾸렸습니다. 옷가지 하나,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보따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복쇠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씨, 길이 반나절은 넘습니다. 서두르시지요. 두 사람은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등을 비추고 있었지요. 길가에 진달래가 듬성듬성 피어 있었습니다. 다른 때였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바라봤을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소희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좌수. 소희는 그 이름을 되뇌었지요. 친정마을에서 자랄 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아 챙기는 사람, 그 이자를 못 갚으면 집이며 땅이며 다 빼앗아 가는 사람. 소문은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지요. 하지만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희는 상대를 알아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한좌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약한지, 그것을 알아야 실마리가 보일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복쇠가 나란히 걸으며 물었지요. 소희는 고개를 돌려 복쇠를 보았습니다. 복쇠야,
내가 아는 부자 중에 제일 무서운 부자가 어떤 부자더냐? 복수애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만 많은 부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관아와 손잡은 부자가 무섭지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부자한테 약점이 있다면? 복수애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욕심이 약점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니까요. 소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복수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지요. 맞아. 욕심이 많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법이야. 복수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소희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으니 저 아래로 낯익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지요. 나지막한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뒷산 능선이 하늘을 부드럽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친정 마을이었습니다. 소희는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요. 아버지 손을 잡고 뒷산을 오르던 길, 어머니가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굴뚝, 오라비와 언니와 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집, 다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지요. 소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아니, 냄새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굴뚝에 연기도 없었지요.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어수선했습니다. 빗자루가 한쪽에 쓰러져 있었고 장독대 뚜껑이 비뚤어져 있었지요. 평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손길을 잃은 지 한참 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안채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 소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랫목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계셨지요. 얼굴이 반년 전에 본 것과 딴 사람이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안색이 누렇게 떠 있었지요. 그 곁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지요. 소희가 들어서는 기척에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소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 눈물 한 줄기에 그동안 참아온 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지요. 지난 봄 시집 갈 때 잡아주시던 그 크고 든든한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르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윤생원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요. 소희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희냐.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숨이 가쁜 듯 했지요. 소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었지요. 우는 사람은 이미 이 집에 충분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안채 처마 밑에 큰언니 채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채은도 소식을 듣고 시댁에서 달려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달려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채은은 소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희야. 채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섬돌 아래에
오라비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소희가 옆에 앉아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그 돈에 손을 대서 이 꼴이 됐다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것이 나라고. 준서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소희는 잠시 오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탓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준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채은도 눈물을 닦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소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 울고 계신 어머니, 고개 숙인 오라비, 눈물 짓는 언니. 이 집 안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오라버니, 이제 걱정 놓으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준서가 의아하다는 듯 올려다보았고 채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식구들에게 올렸습니다. 아버지 입에 죽을 한 숟갈 떠 넣어드리고 어머니 등을 문질러드리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 뚜껑을 바로 덮었지요. 한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집안이 소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채은이 소희 곁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오니까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구나. 소희는 빙긋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직 웃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든 뒤였습니다. 소희는 혼자 본체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요. 뒷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소희의 눈이 산 위쪽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뒷산 꼭대기 근처에 아무도 쓰지 않는 빈터가 있다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지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오르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옹기를 굽던 가마터였는데 불을 떼던 자리라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었지요. 아버지도 오라비도 그 빈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그 빈터를 떠올리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직 뚜렷한 그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슬슬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그런 땅이 오히려 무언가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흐릿한 생각이었지요. 실처럼 가느다란 것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풀려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실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았지요. 서두르면 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뒷문에 기대어 서 있던 복쇠가 다가왔습니다. 아씨, 밤바람이 찹니다. 들어가시지요. 소희는 뒷산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저 산이 도와줄 수도 있겠네. 복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저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뒷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지요. 소희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좌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였지요. 상대를 모르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알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길이 보이는 법이었지요. 소희는 등잔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꺼지지는 않았지요. 이 집도 그래야 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꺼지면 안 되었지요. 소희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솥에 죽을 올려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바로 덮고 처마 밑에 널어둔 빨래를 걷었지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한좌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었지요. 돈이 많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것도 알았지요. 관아 사또와 안면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빈틈도 보이는 법이었지요. 아침 죽을 식구들에게 올리고 나서 소희는 슬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우물가로 향했지요. 우물가는 안악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곳이었지요. 마을 소식이 가장 빠르게 돌아다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소희는 물동이를 이고 느긋한 걸음으로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안악 서넛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소희는 물을 기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 하니 안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소희는 인사를 나누다가 슬쩍 물꼬를 텄습니다. 한좌수 어른댁이 요즘도 장사가 잘 되시나요? 오다가 그 집 앞을 지나쳤는데 하인들이 바쁘게 드나들던데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안악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한좌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돈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누구네 논을 빼앗았다. 누구네 집을 차지했다. 이자를 갚지 못해 쫓겨난 집이 몇이라는 이야기.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희가 기다린 것은 다른 이야기였지요. 한참 수다가 이어지던 중에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 요즘 난리도 아니래요. 아들한테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한좌수 어른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다더라고요. 소희의 귀가 쫑긋섰지요.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아이고, 그런 걱정이 있으셨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쳤지요. 안악들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좌수의 나이가 이미 60에 가까운데 손자를 보지 못하니 가문의 대가 끊길까봐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직관을 수시로 불러들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먼 고을에서까지 직관을 데려와 맷자리를 봐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보통이 아니래요. 남의 땅이라도 직관이 명당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빼앗으려 든다니까요. 실제로 몇 집이 선산을 빼앗기고 다른 고을로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소희는 조용히 물을 기르며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손자가 없어 초조함. 명당 맷자리에 병적 집착. 직관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성격. 세 가지가 선명하게 잡혔지요. 우물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좌수는 돈이 많고 땅이 많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지요. 자손이 끊기는 것. 그 두려움이 명당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집착이 직관의 말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벌통터를 노리는 것도 결국 그것과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희는 집에 돌아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마당에 섰습니다. 그때였지요.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 여럿의 발소리와 함께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앞장선 자는 50줄의 덩치 좋은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옥색 띠를 두르고 있었지요. 손에는 자개가 박힌 접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림새 하나하나가 돈을 자랑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한 좌수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선 하인 대여섯이 한 좌수 양옆으로 서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세를 부리려는 것이 뻔히 보였지요. 준서가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한 좌수는 준서를 보자마자 접선을 탁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서방, 내 기한을 넉넉히 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게요.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아쉬오. 준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소희는 마당 한쪽에 서서 한 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지요. 소희의 눈은 한 좌수의 모습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접선에 새겨진 문양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학과 소나무였습니다. 풍수에서 장수와 번영을 뜻하는 문양이었지요. 우연히 고른 부채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찬 놀이개에도 구름과 용이 새겨져 있었지요. 손목에는 호박 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것 하나하나가 전부 기운을 담으려는 목적으로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구나. 소희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단순히 부를 자랑하는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풍수와 기운에 매달리는 사람의 차림이었지요. 병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 좌수는 준서를 향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통터 문서를 내일까지 넘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장을 넣겠다는 말을 2번, 3번 반복했지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소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 좌수는 흥분하면 접선을 꽉 쥐었다가 말을 끊으면 탁 펼쳐 들었습니다. 그 부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심적으로 의지하는 물건이라는 것이 느껴졌지요. 한 좌수가 한바탕 으름장을 더 놓은 뒤 하인들을 이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내일까지라고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힘없이 주저앉았고 채에는 안채에서 나오다 말고 눈물을 훔쳤지요. 소희만이 뒷산 쪽을 바라보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옹기 가마터가 있는 방향이었지요. 어젯밤부터 그려오던 것이 이제 선명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좌수는 욕심이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요. 돈과 땅을 긁어 모으는 것도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손이 끊길까봐, 가문이 쇠할까봐 그 두려움이 명당 집착으로 이어졌고 그 집착이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지요. 믿고 싶은 것 앞에서 사람은 눈이 멀게 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눈먼 자리를 파고들면 되었지요. 소희는 마당에 서 있는 복쇠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 산에 올라가야 할 것 같네. 복쇠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지요. 이제 판을 짤 시간이었습니다. 한 좌수가 돌아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식구들을 안방에 불러 모았지요. 아버지는 아직 누워 계셨지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앉으셨고 준서와 채인이 마주 앉았지요. 복쇠는 방박마루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 좌수를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소희는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한 좌수가 명당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지요. 손자, 아들에게 아직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 돈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당을 찾는 것도 직관을 불러들이는 것도 전부 자손을 얻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것을 소희는 조목조목 짚었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그 욕심을 직접 건드릴 겁니다. 소희는 뒷산 빈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옹기 가마터였던 그 쓸모없는 땅 말이지요. 가족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버려진 땅으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표정이었지요.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빈터 한쪽에 오래된 샘이 하나 있는 것 기억하시지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 물을 대려고 팠던 샘이었지요. 옹기를 더 이상 굽지 않게 된 뒤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물은 아직 마르지 않고 졸졸 고여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라 맑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지요. 그냥 산속 샘물이었습니다. 소희의 계획은 그 샘물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다니며 온갖 약초의 쓰임새를 배운 사람이었지요. 어떤 풀뿌리를 물에 우리면 어떤 향이 나는지, 어떤 나무 껍질을 넣으면 물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금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준서에게 산에서 약재를 캐오라고 했습니다. 당귀뿌리 구기자, 오미자, 그리고 산삼 근처에서 자라는 더덕 몇 뿌리.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지요. 이 산골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어디서 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이 약재들을 직접 배합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바위 틈 사이에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물이 약재 사이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샘물에서 은은한 약향이 나고 맛도 보통 물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모금 마시면 목구멍 아래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느낌이 나지요. 몸에 좋은 약재를 우려낸 것이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마시면 범상치 않은 물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지요. 소희가 무엇을 노리는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갈래는 채은의 몫이었습니다. 소희는 언니에게 우물가를 이용하라고 했지요. 안악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되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집 뒷산에 오래된 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마신 집에서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면 이웃 고을 안악한테 들었다고 하면 됩니다. 채은이 주저했지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믿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등남 이야기는 안악들 사이에서 제일 빨리 퍼지는 소문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좌수 귀에 닿기만 하면 됩니다. 채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셋째는 복수의 몫이었습니다. 복수에는 장터 주막에 가서 떠돌이 약재꾼 행세를 하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직관이 아니라 여러 고을을 돌며 약수터를 찾아다니는 사람 노릇이었습니다. 주막에 앉아 혼잣말처럼 북쪽 산에 등남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고 슬쩍 흘리는 것이었지요. 다만 소희는 복수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말은 짧게 그리고 더 묻거든 입을 다물어야 하네. 말을 아끼면 궁금증이 더 커지는 법이니까. 복수에는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울 것 없지요. 소희의 눈빛이 환해졌지요.
판의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풀어놓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지요. 채은이 먼저 눈빛이 바뀌었고 준서는 듣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지요. 그 밤부터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다음 날 새벽부터 산을 탔지요. 당귀뿌리와 구기자는 뒷산 중턱에서 금방 구했고 오미자는 계곡 근처 덩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더덕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했지만 어릴 때부터 다니던 산이라 어렵지 않았지요. 해가 지기 전에 약재를 한 보따리 안고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부엌에서 약재를 손질했습니다. 뿌리를 씻고 잘게 쪼개고 적당한 크기로 묶었지요. 그리고 깊은 밤 준서와 함께 뒷산을 올랐습니다. 빈터 한쪽의 샘에 도착하자 소희는 물이 솟아나는 바위 틈 사이로 약재 묶음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지요. 물살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돌로 눌러 고정했습니다. 이틀이면 물맛이 달라질 거예요. 준서가 샘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셔보았지요. 아직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귀와 구기자가 물에 우러나기 시작하면 은은한 약향이 번지고 오미자가 섞이면 혀끝에 달큼한 기운이 감돌게 된다는 것을요. 이틀만 지나면 이 샘물은 보통 물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될 터였습니다. 채은은 그 다음 날 아침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갔지요. 마침 안악 서넛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은은 물을 길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안악 하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채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이웃 고을 안악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집 뒷산 샘물이 예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집에서 자식이 없다가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는데 우리는 정작 그 물을 두고도 모르고 살았나 봐요. 채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지요. 진짜 힘든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안악들은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등남이라는 두 글자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안악은 없었습니다. 소희의 말이 맞았지요. 그 이야기는 그날 오후에 이미 마을 절반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복쇠는 그 사이 장터 주막으로 향했지요. 허름한 행색에 보따리 하나를 메고 가서 탁주 한 잔을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넸지요. 어디서 오는 길이냐는 물음에 복쇠는 여러 고을을 돌며 좋은 약수를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저 북쪽 산골에 등남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한번 가봐야겠구먼. 주막 안 사람들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누군가 어느 산이냐고 물었지요. 복쇠는 말을 흐리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시킨 대로였지요. 그날 저녁 장터에는 북쪽 산에 등남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채은이 우물가에서 흘린 소문과 합쳐지면서 이야기는 더 크게 부풀어 올랐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준서와 다시 뒷산에 올랐지요. 샘에 도착해 물을 한 모금 떠보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고 삼키자 목구멍 아래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 내려갔지요. 코끝에는 약향이 살짝 맴돌았습니다. 보통 산골 샘물과는 확연히 다른 물이었지요. 준서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건 진짜 약수 같은데. 소희가 피식 웃었지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소희는 빈터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 깨진 옹기 조각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황량한 곳. 하지만 그 구석에 졸졸 흐르는 샘물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었지요. 소인은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샘물도 준비되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한좌수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의 목이 마른 사람에게 등남수라는 소문이 귀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소인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판은 짜여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소문이란 물과 같아서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막을 도리가 없지요. 채은이 우물가에서 흘린 이야기와 복쇠가 주막에서 흘린 이야기가 만나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뒷산 샘물이 등남수라는 소문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고을 전체로 번졌지요. 장터에서도 밭두렁에서도 빨래터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좌수의 귀에 닿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지요. 한좌수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하인이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주워 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좌수는 처음에 코방귀를 뀌었지요. 등남수라니 어디서 그런 허황된 소리가 나도는 겐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넘기려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이었지요. 밤이 되자 한좌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혼이 난 지 햇수로 5해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기도 하고 이름난 절에 공을 들이기도 했지요. 명당 맷자리를 찾아 조상을 옮기면 대가 이어진다는 말에 직관을 수 없이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었지요. 등남수. 그 두 글자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허황된 소리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혹시라는 마음이 가슴 한쪽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손자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앞에서는 이성이란 것이 참으로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좌수는 하인을 시켜 소문의 출처를 더 알아오라고 했지요. 하인이 돌아와 전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윤생원네 뒷산 빈터에 오래된 샘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신 집에서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장터 주막에서 만난 떠돌이 약재꾼도 북쪽 산에 등남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좌수의 눈이 흔들렸지요. 서로 다른 데서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좌수는 이미 믿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좌수는 직접 확인하러 나섰지요. 하인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뒷산을 올랐습니다. 위세를 부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이었으니 사람을 많이 데려갈 필요가 없었지요. 빈터에 도착한 한좌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지요. 깨진 옹기 조각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좌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이런 곳에 무슨 등남수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빈터 한쪽 구석으로 걸음을 옮기자 졸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한좌수는 무심코 손을 뻗어 물을 떠 올렸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혀끝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지요. 보통 산골 샘물에서는 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삼키자 목구멍 아래로 따뜻한 기운이 쭉 내려갔지요. 그리고 코끝에 약향이 살짝 스쳤습니다. 산삼탕을 마실 때와 비슷한, 하지만 그보다 더 은은하고 깊은 향이었지요. 한좌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한 모금 더 떠서 마셨습니다. 같은 맛이었지요. 입안의 감도는 따뜻한 기운이 가슴까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보통 물이 아니야.
한 좌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떠오르고 손자 생각이 떠오르고 그 두 가지가 눈앞의 샘물과 겹쳐지면서 머릿속이 뜨거워졌지요. 이성이 한 발짝 물러나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좌수는 산을 내려오면서 하인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지요. 남들이 먼저 알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좌수의 귀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온 것은 장터 주막에서 복수애가 흘린 두 번째 마디였지요. 복수애는 소희가 시킨 대로 이틀을 더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등남수 이야기를 꺼내자 복수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지요. 그 셈 이야기는 나도 들었소. 그런데 옆 고을 박 부자 어른이 벌써 그 셈터를 눈여겨보고 있다더군. 복수애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 고을 박 부자. 그 이름은 실제로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한 좌수에게는 그 이름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탐내는 것을 남도 탐낸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욕심에 불을 지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요. 소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좌수는 그날 밤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벌떡 일어났지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이 열렸지요. 한 좌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을 잔뜩 데려온 지난번과 달리 신복 하나만 데리고 왔지요. 소희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세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러 왔다는 뜻이었지요.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왔다는 것. 그것은 이미 판이 기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좌수는 소희를 보자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지난번 으름장을 놓던 그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뒷산 빈터 말이오.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소. 소희는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지요. 뒷산이라니요. 벌통터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닙니까? 한 좌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벌통터는 됐소. 그건 있겠으니 빈터를 파시오. 소희는 속에서 치미는 웃음을 꾹 눌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못 팝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요. 한 좌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했지요. 소희는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못 팝니다. 한 좌수가 기와집 한 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거기에 논 5마지기를 얹겠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못 팝니다. 돌아가시지요. 한 좌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할수록 그 셈이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었지요. 탐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손에 넣기 어려울수록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었지요. 게다가 옆 고을 박 부자가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박 부자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지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좌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겠소. 소희가 처음으로 눈을 살짝 들어 한 좌수를 바라보았지요. 전 재산이라니요. 한 좌수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기와집 세 채와 마을 안팎 논밭, 그리고 읍내 상단의 지분까지 모두 문서로 넘기겠다는 것이었지요. 소희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한 좌수가 그 침묵을 못 견디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소.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마지못한 듯 오래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지요. 한좌수 어른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가족들과 상의는 해봐야겠습니다. 한좌수의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지요.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문서는 사또 나리 앞에서 정식으로 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지요. 한좌수는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와 안면이 있는 자신에게 관하의 확인은 오히려 유리한 것이었지요. 나중에 딴소리 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한좌수는 자신이 함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생의 기회를 잡는다는 흥분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한좌수가 돌아간 뒤 소희는 마당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쇠가 다가와 나란히 섰지요. 된 것입니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관아에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소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지요.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하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관하로 가는 날이었지요. 준서가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에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정말 괜찮은 것이냐? 소희는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관인만 찍히면 끝나는 겁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하니 한좌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번져 있었지요. 밤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 온 문서 묶음이 들려 있었지요. 기와집 문서, 논밭 문서, 상단 지분 문서. 평생 긁어 모은 것들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사또가 양쪽을 불러 앉혔지요. 문서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좌수는 문서를 꼼꼼히 확인했지요. 소희도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지요. 윤생원내 뒷산 빈터는 한좌수에게 넘어가고 한좌수의 전 재산 목록은 소희 쪽으로 넘어오는 계약이었습니다. 사또가 양쪽에 도장을 받고 관인을 찍었지요. 한좌수는 문서를 받아들고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그 셈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찬 모양이었지요. 소희는 문서를 접어 단단히 품에 넣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서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한좌수의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지요. 소희의 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준서가 소희 옆에서 낮게 물었지요. 이러면 다 끝난 거냐? 소희는 품 안의 문서를 손으로 한번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좌수가 스스로 끝낼 겁니다. 한좌수는 관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불렀지요. 그리고 하인을 시켜 뒷산샘에서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담아온 샘물을 아들 내외에게 내밀며 말했지요. 이 물을 매일 마시라고. 한좌수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샘물을 마셨지요. 며느리도 마셨습니다. 한좌수는 매일 하인을 보내 물을 길어오게 했지요. 항아리가 비면 다시 채우고 또 비면 다시 채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한좌수의 얼굴에 서서히 그늘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한좌수는 직접 뒷산에 올라가
샘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떠서 마셔보았지요. 처음 마셨을 때와 달랐습니다. 약향이 옅어져 있었지요. 단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좌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잡혔지요. 끄집어내 보니 천으로 묶인 뭉치였습니다. 풀어보자 안에서 나온 것은 반쯤 삭은 약재 찌꺼기였지요. 당귀 뿌리의 잔해, 구기자 껍데기, 오미자 알갱이, 누군가 일부러 바위 틈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등남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약재를 물에 우려 넣어 맛과 향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처음 마셨을 때 혀끝에 감돌던 단맛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던 따뜻한 기운도, 코끝을 스치던 약향도 전부 약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좌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약재 찌꺼기가 바람에 흩어졌지요. 속았다. 한 좌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산을 내려갔지요. 윤생원네 집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대문을 밀치듯 열고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기요. 이건 사기란 말이오. 그 샘물에 약재를 넣어놓지 않았소. 소희가 마루로 나왔지요. 한 좌수는 소희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따져들었습니다. 소희는 한 좌수가 소리를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지요. 한 좌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소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좌수 어른, 저는 그 샘물이 등남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좌수의 눈이 흔들렸지요. 저는 그 땅을 못 판다고 했을 뿐입니다. 한 좌수 어른께서 꼭 사겠다고 하셔서 못 이기고 응한 것이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한 좌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요. 반박을 하려 해도 소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떠올려 보았지요. 어디에도 등남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샘물의 효험에 대한 보증도 없었지요. 빈터를 사고 전 재산을 넘기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었지요. 한 좌수가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관아에 가겠소. 사기로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소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시지요. 사또 나리 앞에서 관인까지 찍은 계약이니 사또 나리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한 좌수의 얼굴이 굳었지요. 관인을 받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것도 자신이었지요.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한 좌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한 좌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지요. 들어올 때와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소희는 한 좌수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말했지요. 이제 계약서대로 재산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내일 다시 관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관아에서 재산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지요. 관인이 찍힌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또도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좌수는 그 자리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미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좌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와집 문서, 논반 문서,
상단 지분 문서를 하나씩 내놓았지요. 평생 긁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이 소희의 손으로 하나씩 넘어갔지요. 절차가 끝나고 관아 마당을 나서는 한좌수의 뒷모습은 아침에 들어올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는 듯 어깨를 세우고 있었지만 나갈 때는 그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좌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소희는 문서들을 품에 안고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지요. 준서가 옆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해냈구나. 소희는 대답 대신 문서를 한 번 꼭 쥐었지요. 해낸 것은 맞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되찾은 것들을 제대로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마지막 일이었지요. 소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 약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넘겨받은 재산 가운데 읍내 상단의 지분이 있었지요. 그것을 통해 좋은 약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직접 약재를 골랐지요. 아버지의 허리와 기침에 쓸 약재, 어머니의 화병에 쓸 약재를 따로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약초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지요. 평생 산을 다니며 남의 몸에 쓸 약재는 귀신같이 골라내셨지만 정작 당신 몸에 쓸 좋은 약재를 사 드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달인 약을 아버지 앞에 올렸지요. 윤생원은 약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지요. 무슨 약재가 들어갔는지 단번에 아셨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약을 다 드셨지요. 어머니도 약을 드셨습니다. 한 사발을 다 비우고 나서 소희의 손을 잡으셨지요. 말은 없으셨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재산 정리는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한좌수의 기와집과 논밭 대부분은 관할을 통해 정리했지요. 소희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논밭 가운데 일부만 준서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했지요. 준서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땅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상단 지분 가운데 작은 점포 하나는 채은에게 내주었습니다. 채은의 남편이 장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지요. 준서와 채은은 말없이 듣다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막내 덕분이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표정이었지요. 채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됐을지 모르겠다. 소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언니가 우물가에서 울어줬으니까 된 거예요. 채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준서도 따라 웃었지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이 있었지요. 한좌수에게 빚을 지고 살림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넘겨받은 상단 장부 안에 빈 문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소희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논밭을 빼앗긴 집이 10곳이었고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갚지 못하고 있던 집이 30곳이 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복쇠와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문서를 돌려주고 빚을 없앤다고 알렸지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무슨 속셈이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소희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손에 쥐어주고 빚장부에 줄을 그었지요. 그제야 사람들이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앞에서는 중년 안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몇 해를 이자에 짓눌려 살다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위로의 말도 대단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마을을 다 돌고 나자 복쇠가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많이 걸으셨습니다. 소희가 피식 웃었지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한 날의 기분이란 이런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생원네 마당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지요. 어머니가 직접 부엌에 나가셨습니다. 오래간만이었지요. 채은이 옆에서 전을 부쳤고 준서는 어디선가 막걸리를 한 병 구해왔습니다. 복쇠도 마당 한쪽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는 않으셨지만 오늘은 기어이 일어나 나오셨지요. 식구들이 마당에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전 이 집이 온전하던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지요. 아버지가 소희를 부르셨습니다. 소희가 아버지 앞으로 가 앉았지요. 윤생원은 소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소희의 손을 잡으셨지요. 평생 벌통을 다루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지요. 우리 집안의 진짜 명당은 바로 너였구나. 어머니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요. 채은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막내가 명당이지. 복덩이 막내딸. 준서도 멋쩍게 웃으며 막걸리 잔을 들었지요. 마당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지요. 소희는 그 웃음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오라버니와 언니의 얼굴. 그 얼굴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지요.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곳이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설화는 언제 들어도 참 묘한 매력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사파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